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SEC와 관련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SEC가 누구고 어떤 집단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천천히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가 지금 바이낸스 창방자오죠. 바이낸스를 기소한 이후에 또 SEC가 이번엔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주춤주춤 흔들렸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SEC에 관해서 좀 일단 알아야 됩니다. SEC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고 미국 증시를 감독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관청입니다. 즉 대통령 직속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준사법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게리 겐슬러는 바이든이 임명을 한 거예요. 원래는 재무차관으로 임명을 하려다가 검토라고 나왔죠. 지금은 바이든이 임명을 해서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다. 이 부분은 우리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리플은 누가 기소했을까요? 리플 그럼 게리 겐슬러가 기소했을까요?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SEC의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 되기 전에 그 전이 바로 제이 클레이튼. 이 사람이 제이 클레이튼이 전 SEC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20년 말에 리플을 기소합니다. 보면 제이 클레이튼은 SEC 위원장 시절에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면서 리플과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가 기소한 게 아니라 이 제이 클레이튼이 기소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씩 좀 지켜볼게요. 바로 이 제이 클레이튼이 SEC 위원장이 끝나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리플 기소 관련 법원에 리플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 굉장히 이상하죠? 본인이 리플을 기소했으면서 이제는 리플 지지 의견을 전달했대요. 기사 잠깐 읽어보면 리플과 SEC 소송 관련 리플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또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SEC 위원장 시절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리플을 기소했잖아요. 그 이후에 SEC를 떠난 후에 디지털 자산 분야 펀드, 이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 여기가 굉장히 비트코인과 친화적인 것이거든요. 비트코인을 굉장히 친화적으로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자문위원회로 갑니다. SEC에 있을 때는 리플을 기소하더니 SEC 나오니까 갑자기 리플의 편을 들더니 이제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그런 자문위원회로 간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나요? SEC 전 위원장 말합니다. 미국 규제당국 암호화폐 효율성 인정해야 된다. SEC의 위원장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암호화폐를 규탄하고 탄압하더니 이 SEC에 나오니까 이제는 갑자기 180도 변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럼 과연 게리 겐슬러가 2020년 말부터 SEC 위원장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스탠스였나?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18년 겐슬러는 나는 낯갈론자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굉장히 또 180도 다른 그런 분위기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흐름에 관한 것이고 금융 시스템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하면서 이 SEC의 위원장이 되기 전에 2018년에는 굉장히 낯갈론자였고 이 금융 시스템이 정말 강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좋은 신기술이라면서 굉장히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원래 게리 겐슬러는 이 MIT 경영대학원 교수였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의 75%는 증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는 굉장히 좋은 신기술이라고 계속적으로 암호화폐의 옹호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SEC에 오니까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의 디지털 통화 필요 없어 하면서 바이낸스 기소 때리고 코인베이스 기소 때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이 게리 겐슬러의 의지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눈치채고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볼까요? 아서 레빗, 이 전 SEC 의장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여기만 오면 암호화폐를 탄압하더니 여기를 나가면 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승인을 해줬을까요? SEC의 업무를 한번 보게 되면 주가 조작이나 불법 거래 등을 적발하고 상장 기업이 공시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감독한다. 즉 다시 말해서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SEC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는 일단 SEC 덕을 한번 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로 있죠. 그리고 이 리플 같은 경우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을 상장할 수 있게끔 SEC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정도 도와줬네? 오케이, 그러면 SEC 너희가 리플 기소했으니까 우리도 리플 상장 폐지할게.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거래 중단해요. 2020년 말에요. 보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SEC의 승인을 받아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장단에 좀 맞춰줘야겠네? 그러면서 리플을 상장 폐지합니다. 거래 중단합니다. 그러면 SEC랑 코인베이스랑 어느 정도 같이 서로 짝짝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베이스가 기소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미국 정부가 지금 짜고 치고 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바이든 정부, 이 미국이 지금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의 확장,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바라볼게요. 자, 중국, 사우디와 위안화 결제, 페트로달러 와해 시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 페트로달러라는 것은 오일머니인데요. 석유를 사고 팔 때 원래는 달러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제 석유를 달러로 판매해 달라 미국이 요청을 했고, 대신 미국은 이 사우디가 중동 국가잖아요. 중동 국가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우디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굉장히 분쟁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럼 너희 우리한테 석유 달러에 팔아. 대신 우리가 미군 지원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무기들 너네한테 팔아줄게. 해가지고 나온 게 서로 페트로달러로 결제를 하자. 그렇게 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나왔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굳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을 좀 소홀히 대하면서 홀대하고, 그러면서 사우디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이 틈을 타서 바로 우리 그러면 앞으로 달러로 결제하지 말고 이 위안화로, 페트로달러 말고 페트로 위안화를 만들자. 이걸로 석유를 우리 무역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해서 이제 러시아, 중국에 사우디까지 달러 패권 균열의 시작이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달러로 지금까지 패권을 잡았는데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지난 영상들을 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G7은 굉장히 몰락을 하고 이머징 국가죠. E7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G7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굉장히 좀 선진국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뭐죠? 바로 국내 수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국내 수요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높아서 성장률이 더 크게 오르겠죠.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 다 에너지나 어떤 지하자원이 고갈이 너무 큽니다. 에너지나 지하자원이 나오는 그런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더 하락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석탄, 가스 이런 부분, 그리고 석유도 굉장히 많고요. 인도랑 중국 뭐가 많죠? 인구가 많죠.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에너지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브릭스 5개국이 더불어서 이 비석유 수출기구, 이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두 가지의 세력, 5개국과 비석유 수출기구 19개국이 뭉쳐서 총 24개 기구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많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지하자원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기세라든지 이런 석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요즘에는 지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뭐 지진도 일어나고 폭우도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슈퍼 엘니뇨.
뭐 라니냐, 이번 여름 뭐 비만 온다 그러죠. 굉장히 덥다 그러죠. 그런 게 왜 그러죠? 이 지구가 너무나 환경적으로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기업들이 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이유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요는 꾸준한데 지구가 아프다 보니까 공급이 모자라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에너지 국가 그리고 석탄 자원, 이게 지하 자원이 많은 국가가 뜰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세요. 이거 가스비도 지금 2배 올랐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상이 될 거고, 이제 이번 여름에는요, 여러분들 전기세 있죠. 전기세 이제 폭탄 나올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원래 전기세가 여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은 지고 있고, 그리고 브릭스와 같은 그런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인도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석유를 어떤 무역을 하면서 어떤 달러 결제를 안 하고 위안화 결제를 한다든지 러시아랑 루브라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회계법인 보면은 PwC거든요. E7으로 알려진 대도국들이 G7을 앞지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또 암호화폐 시장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비트 가격 상승 이끌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달러 패권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조금 뭔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또 중국이 굉장히 강적인 중국이 또 비트코인의 어떤 암호화폐의 어떤 문호를 개방하면서 또 휘어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이 탈달러화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도 중국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조금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 어떤 국제적인 흐름이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좀 미루어 보면서 예측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약간의 약간 원맨쇼 하듯이 본인들만이 짜고 치는 그런 악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전혀 흔들릴 것 없이 동요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타임 레버리지 해주시는 그런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23년이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 승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제도권 수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왜 그렇게 보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좀 질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사이트를 내놓는데 어느 정도의 근거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그리고 B&I 멜론은행 그리고 아브라뱅크 그리고 월가에서 나오는 EDXM 거래소까지 굉장히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다 2분기 내에 출시 계획하고 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미루어 봤을 때 빠르면 2분기지만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3분기 안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미루어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나스닥이라든지 이 아브라뱅크 이 빌 바라이드는 또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세력들이 다 한 통속이다. 어느 정도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동시에 출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 3분기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고 이제 6월에는 또 뭐가 있죠? 6월 중순에 14일에 우리나라는 15일이겠지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피벗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지표들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기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근데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가 출범되기 전에 출시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이 SEC와 이 리플이 어느 정도의 소송이 합의 또는 승소가 나와야지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다. 왜? 이 SEC라는 기관이 굉장히 힘이 센 기관이고 미국 정부와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바로 이 SEC에서 해주기 때문에 리플과의 어떤 소송이 결판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는 과거에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됐었잖아요. 21년 10월에 선물 ETF가 승인이 됐었는데 그때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기사와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따라서 비트코인 폭등을 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또 현물 ETF 승인되면 이 금처럼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003년 3월에 이 금이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세가 굉장했거든요. 이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저는 어쩌면
이 현물금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먼저 선자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1년 뒤에 감자전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감자 농사 짓는 분께 100kg 1년 뒤에 살게요. 이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리 돈을 주고 1년 뒤에 감자 받을게요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제 방금 이 감자로 예를 든 게 이 선물 거래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선도 계약과 비슷한 어떤 흐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없어도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지만 현물은 뭐죠? 현재 있는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그런 지표, 인덱스를 낼 때 자금으로 어느 정도 이 현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도 있지만 이 자산운용사의 수요도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큰 펌핑이 기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SEC가 어떤 기관이고, 그리고 어떤 기관과 유착관계가 있고, SEC 위원장들이 어떤 행보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현재 탈달러화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브릭스와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은 우리가 어느 정도 2분기, 3분기를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악재가 와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판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셔라 라는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